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는 오건영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셨죠? 잘 안 나오시다가 예,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 예, 정말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네. 위기를 경험을 할 텐데 네네.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뭐 9월 위기설도 터지고 네네. 계속 그러니까 위기의 역사라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있으실죠? 계기. 이게 작년에 예. 환율이 이제 1,300원, 1,400원 넘어가니까 예.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답하기가 짧은 시간에 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때하고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제대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 내용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외환 위기를 갖다가 좀 대중적으로 좀 다룬 그런 책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한번 기존에 이제 공부했었던 자료들도 좀 쭉 찾아가지고 네. 한번 좀 직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게 좀 쉽게 외환 위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막연한 공포 내지는 좀 과도한 뭐랄까요 어떤 쏠림 이런 걸 좀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첫 번째 좀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게 결국에는 금융시장 3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금융시장의 역사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90년에 뭐 있어요, 91년에 뭐 있었어요,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역사 공부할 때처럼 어떤 위기에 대한 그 되게 중요한 이정표들을 세워놓고 임진왜란 뭐 그렇잖아요. 한산도 대첩, 뭐 맞아요. 살수 대첩 이런 거 딱 세워놓고 위인전들의 역사, 위인들의 역사 해가지고 포스트를 세워놓고 서로를 연결해가면서 역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금융시장의 역사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4개의 포스트를 세워가지고요. 그 외환위기, 그 다음에 이제 2000년에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네. 이렇게 4개의 포스트를 세워가지고 이걸 서로 한번 엮어보는, 서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자체는 위기의 역사라서 위기의 방점을 좀 스타카토를 세게 주고 있지만 네. 사실 이 위기들끼리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그 위기가 어떻게 나타났고 어떻게 해소됐는지 이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30년간의 금융 역사에 대해서 조금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배경도 좋고요. 네네. 저도 이제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건영 팀장님이 그동안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셨는데 네네. 이번엔 스테디셀러를 좀 노리시는 게 네. 역사책이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우리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IMF 외환위기 때 어땠는지 아나? 예. 그럼 보통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할까요? 글쎄요, 다 망한 줄 알았다? 뭐 다 망할 뻔했다. 네네. 근데 학생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 태어나서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IMF 외환위기가 어땠었는지 정리를 해놓은 책이 필요해요. 네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시사점을 제안해주는 책이 필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를 다 겪은 게 아니라 겪지 않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냥 여기서 잠깐 첨언을 드리면 네. 실제로 저는 그때는 태어나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걸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97학번이었거든요. 97학번인데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겪은 거예요. 네. 그럼 대학교 1학년 때 겪으면 그걸 체감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외환위기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저 1학년 때 기말고사 볼 때 네. 그때 이제 그 기말고사 강의장 들어가는데 예. 그 과마다 되게 똑똑한 선배가 한 명씩 있잖아요. 한 선배가 아유 그런 거 못하러 하냐고 우리나라 망했는데 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똑똑한 선배들이 과마다 있었잖아요. 항상 맞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제가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막 믿었죠. 그래서 그럼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별다른 거 없던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10살로서 위기를 겪었을까 20살로서 위기를 겪었을까 이거보다도 네. 그때 경제 생활을 하면서 그 위기의 충격을 겪어본 사람이
보다 클리어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가 가장 큰 직격탄을 받으셨던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문화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 아들한테 우리 집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맞아요. 예, 절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시잖아요. 참 그걸 보면서 이제 돌아서 그때 외환위기 당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읽어보면 정말 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겠다. 그때를 사셨던 어른들은 참. 그래서 맞아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이런 노래들이 좀 유행했었고 한스밴드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아빠가 실직을 해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보니까 아빠가 실직해서 옆에서 게임하고 있는 거죠, 오락실에서. 그래서 아빠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메시지가 있는 노래거든요. 그런 노래들이 저는 참 그때 당시에 사회의 어떤 모습을 대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저도 이 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의견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위기는 모두에게 닥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다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렇죠. 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외환 위기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 부도의 날 영화 속에 보면 네네. 오히려 외환 위기 온다. 강달러가 오네. 그러면 달러 미리 사두면 일확천금 버네. 네. 이렇게 대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무슨 위기가 오는지도 전혀 모르고 공장 네네. 속에서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오늘의 이야기가 네네. 그리고 우리 오건영 팀장님의 위기의 역사라는 이 책이 네. 여러분께 혹여나 또 어떤 위기가 등장하더라도 네.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네. 방향성을 좀 제안해주는 책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에 네. 앞서서 저는 원래 정의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누구는 위기 온다 하는데 그 위기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팀장님은 위기를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저도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위기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외환 위기라는 게 있고 네. 금융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는 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다르죠. 케이스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97년도 외환 위기하고 일단 08년도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위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왜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빚을 못 갚으니까 네.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금융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봤던 사람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때 당시도 하나의 위기로 가정을 하는데 네. 사실 애매한 게 2000년도의 닷컴 버블은 네.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닷컴 위기 이렇게 얘기는 안 그렇게 하거든요. 안 하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산 가격이 과도하게 폭락을 한 건데 예. 자산 가격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봐요. 외환위기라는 거는 그 신흥국에 달러를 찍을 수가 없는 신흥국에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나타난 위기가 외환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에서도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에 돈이 안 도니까 생긴 위기가 금융위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링커처럼 연결해 주는 게 이게 서로 위기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이 위기들의 연결자 중에서 이 닷컴 버블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 경제학적으로나 우리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당연히 이걸 어떻게 위기라고 하냐 그 말이 맞죠. 근데 저는 체감했었던 그때 당시만에 투자를 했었던 사람이라면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80% 빠졌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가 2000년도 3월 10일 날 고점을 때린 다음에 예. 그 레벨로 돌아오는 게 2015년 4월이 돼서나 돌아왔으니 네. 15년간 쩔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의 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네 개의 위기들을 어떤 실제 크라이시스에 대한 데피니션을 썼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느꼈었을 부담이 다른 여느 때보다 굉장히 컸을 때 그럴 때를 위기 4개로 세팅을 하고 책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도 책을 먼저 쫙 봤는데 네네. 딱 그 4가지 위기가 각각의 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거 이따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네네. 하고요. 저도 이제 23년 전망서를 썼을 때 네네. 작년 10월인 거죠. 네네. 경기 침체 온다. 네네. 리세션 온다. 네. 그렇게 얘기를 1시간 동안 뭐 어떤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경제 위기 온다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해석하죠. 경제 위기와 예. 경기 침체는 다른데. 그렇죠. 그 위기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정의가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했고.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 경제 위기의 정의는 다른 거 상관없이 역성장하면 경제 위기.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 그렇죠. 저는 그 정도로 네네. 정의를 네네. 하고 그래서 IMF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는 이제 세계 경제가 역성장. 그렇죠. 네네.
그리고 2020년도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네네. 위기인데 위기의 성격이 다른 거죠. 성격이 다르죠. 외환 위기냐, 금융 위기냐, 실물 경제 위기냐. 그렇죠. 저는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오건영 팀장님의 이 정의 이런 것을 좀 개념화하셔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달려가 볼까 하는데 네네. 우리 책인사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 관문입니다. 아, 네. 여기서 많은 것들이 좌지우지됩니다. 아, 네네. 3분 미니 특강이거든요. 제가 주제를 던져드렸어요. 아, 네네. 자, 3분 미니 특강. 위기를 알면 기회가 있다. 아, 네. 양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가 이제 지필 의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환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조금만 뛴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은 바로 위기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외환 위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면 투자를 할 때에도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낳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 그런 작은 시그널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과도하게 놀라는 것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뒤쪽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모든 위기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위기 직전에는요. 어떤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의 호시절이 이어지면서 이런 호시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은 뭘 만들게 되냐면 필연적으로 어떤 안이함을 만들게 됩니다. 내지는 방심을 만들게 되죠. 그럼 뭐냐면 앞으로도 괜찮을 건데 뭘 이제 이런 생각들 되게 쉽게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최근에도 물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40년간 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돈 풀어도 돼, 코로나인데 돈 풀어야지, 이런 게 있었고, 또 물가가 막 올라와도 이거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안이한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었죠. 그럼 이런 안이함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뭘 만들게 되냐면 우리가 초동 조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큰 위기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위기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보면서 너무 크게 놀라면서 극단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그런 위기들을 보면서도 시그널이 뚜렷해지면서도 불구하고 이거 일시적인 거고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분명히 갈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린 이런 겁니다. 위기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뚜렷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쪽으로 우하고 몰려가면서 그냥 극단의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안이하고 방심하게 되는 모습들, 이런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투자의 가장 큰 적은요, 방심과 아니면 극도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 공부한다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일타 강사 아닙니다. 일타 강사. 별 말씀입니다. 실제 일타 강사 되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무슨 말씀입니다. 진짜 네. 경제 일타 강사 오건영 팀장님 정말 멋있는 말씀이셨고요.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네네. 과도한 방심, 과도한 안심, 네. 과도한 안심도 위험하고 네. 또 과도한 불안, 그렇죠. 과도한 어떤 공포감도 위험하잖아요. 네. 이게 아마도 적절히 그게 무엇인지 모를 때 발생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제대로 알면 네. 과도하게 불안하지도 않고 네네. 과도하게 안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면. 네, 그렇죠. 아마도 오늘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 써주신 위기의 역사가 네. 그 어떤 위기의 성격과 그것에 대응할 방법을 과도한 불안 없이, 과도한 안도 없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고요. 저도 이제 책을 봤는데 당연히 그런 인사이트가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네. 합니다. 첫 번째로 네. 23년 하반기 경제, 이제 네. 사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남은 시간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경제를 좀 전망해 본다면. 저는 이제 좀 굉장히 탄탄했었던 미국 경제가 네. 조금씩 식어나가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물가가 많이 올라 있고 금리가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높은 금리에는 장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힘이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4분기에 확 주저앉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시차를 두면서 조금씩 가라앉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네. 내년도에는 글쎄요 이제 올해 초에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이제 저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의 탄탄한 모습에서 약간의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 쪽으로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 고용 시장도 그렇고 네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금리 인상했는데도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탄탄하게 네. 뒷받침되니까 참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저도 23년 하반기 끝자락 4분기 네. 정도부터 그런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네네. 생각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실제 구현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23년 지금 이 지점에 네. 이 녹화일 이 지점에 굉장히 거대한 이 파업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파업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 네. 어떤 영향을 혹시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 자료들을 좀 읽다 보면은 네. 노동조합의 역사가 있거든요. 노동조합의 맞아요. 역사를 보면 60년대, 특히 70년대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노동조합이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70년대는 인플레이션이 강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네. 이 조합에서 요구하는 건 결국에는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게만 볼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춘투에서 정부가 오히려 노동조합한테 빨리 싸워가지고 임금 인상 받아내라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의 나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뢰값 받아들이는 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이제 제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딱 왔는데 이제 물건값이 우유 같은 걸 팝니다.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우유 얼마예요? 제가 그런 거죠. 10,000원입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요? 한 다음에 나가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죠. 10,000원입니다 하면은 왜 이렇게 비싸요? 했더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요즘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10,000원 해야겠네. 네. 이렇게 사시게 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너도 나도 느끼게 되면은 이런 10,000원이라는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테이크를 하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물가가 오른다는 걸 알면 노동조합도 알고 있고 회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그 임금 인상 테이블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일단 이거는 먹고 들어가요. 뭐냐면 물가가 오르니까 임금을 올려줘야겠네. 여기서부터 일단 둘 다 컨센서스가 있어요. 다만 얼마를 올려줄까를 갖고 싸우겠죠. 그렇죠. 얼마를 올려줄까를 갖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얘기냐면은 노동조합이 더 강해진다라는 건요. 지금 임금 인상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더 강해졌고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보다도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상징합니다. 저는 전미 자동차 노조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게 그것만으로 물가를 크게 끌어올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건 조금 작은 시각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그렇네요. 있다고 봐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그널이네요. 그렇죠. 일종의. 미국의 제조업은 60년대 후반부터 끊임없이 주저앉았거든요. 미국의 네. 제조업은. 네. 그러면서 제조업이 주저앉으면서 노동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면서 사라져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라지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 자체에 이제 문제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왔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노조를 지지한다라고. 맞아요. 물론 그게 이제 표심을 의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표심이죠. 예.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는 네. 임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게 될 것 같고요. 임금은 한 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질 않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요. 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 정도로는 임금이 내려가거나 그러긴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약간씩 쿨다운되는 모습과 함께 예.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좀 높일 수가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좀 전국 미국에 있는 전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게 임금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히 좀 걱정을 좀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네. 당연히 노사 간에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 네. 임금을 올려야만 합니다. 네. 라고 근거로 작용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물가 상승률이. 물가죠. 예.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 보니 네네. 작년 그 소득 가지고는 그렇죠. 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네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임금을 안 올려주냐라고 그렇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견인하고 네네. 임금 상승률 또 그렇죠. 다시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끈적끈적하게 안 잡히는 네. 그런 현상을 23년 하반기 또 24년까지도 끌고 오지 않을까. 네, 이제 그게 그래서 네. 저도 이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들 그 가능성을 조금씩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렇네요. 그래서 저도 좀 물론 이제 가능성이지만 예. 조금씩은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끈적끈적한 물가의 시대가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겠구나. 네네. 이런 것들을 주로 관전 포인트로 좀 가져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기 네네네. 때문에 이 고금리 시대가 네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금리의 일종의 역습을 받는 그런 모습 속에 네네.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는 네네네. 거니까 이 고금리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네네. 다른 말로 도대체 이놈의 기준금리는 언제쯤 인하하기 시작할까. 네네.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고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마찬가지로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네. 그럼 5에서 5.25로 한 번 내리면 고금리가 아닌가? 저는 고금리 같거든요. 네. 그럼 4.5면 고금리인가 아닌가? 고금리 같거든요. 같죠. 4.0이면 3.5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데피니션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진행한다고 해서 네. 고금리 시대가 끝났을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생각인 거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한두 차례 나타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 내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금리를 낮춰줄 수 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자체의 기준금리 인하가 네. 고금리 시대의 종료를 알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0%가 흔하게 나타났고 네. 1에서 2 정도만 돼도 높다 이랬었는데 네. 어쩌면 앞으로는 3, 4% 정도의 기준금리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는 모습들도 확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은 저금리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기준금리 인하하고 조금은 별개로 저는 이번에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말 그대로 물가가 잘 안 잡히니 네네. 금리 인하는 좀 더 지연되고 네네. 상대적으로 그 고금리 기조는 유지되고 네, 그렇죠. 그것은 경제에 조금 버든으로 계속 하방 압력을 줄 테고 그렇죠. 예. 경기는 어려운데 물가는 안 잡힌 채로 네네. 유지되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사실 24년 경제전망서에 그 앞에 형용사를 이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고물가는 안 잡힌 채 유지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물가는 못 잡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내년까지도. 네네. 근데 경기 침체는 말 그대로 지속되니까.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소 이제 비슷한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것 네, 같아요. 이제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가 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도 있겠지만 잡히더라도 또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70년대 같은 경우는 잡히더라도 재발을 했던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물가를 눌러놓은 다음에 영원히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가 조금 좀 낭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높은 금리를 자주 보는 그런 형태의 시기가 그렇죠. 앞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네. 이게 그냥 장기간 좀 지속되는 네네. 끈적끈적하게 네네네. 네, 그런 모습이 좀 관측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지금쯤에 좀 많은 분들께서 갖고 계신 그 질문이 네. 자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네네. 그런다 그러면 네네.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아,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이 갖고 있는 건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나중에 낮추더라도 크게 낮출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이미 사전에 환율이 내려오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많이 내려올 거라는 걸 시장 금리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만 봐도 그런 시그널은 읽어낼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낮출 수 있냐 없냐보다도 결국엔 이제 이거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보다도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3.5%인데 네. 지금 한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네. 올리지 않니 실물 경제의 둔화가 부담스럽고 내리지 않니 미국하고의 금리차가 부담스러운데 미국하고의 금리차 이상으로 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체의 상황, 가계부채가 좀 빠르게 증가된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뭐 금리가 먼저 인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그렇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많이 낮추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파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아, 네네. 금융부실이지 않을까. 아, 네네. 뭐 우리가 고려할 것들은 굉장히 많겠지만 네네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아, 네. 그러니까 결국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용인해 가면서까지 네. 부동산 PF 금융부실 문제가 더 막대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네. 더 벌려놓는 상황까지 감내해 가면서 네네. 금리를 인하하게 되지 않을까 아, 네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 부동산 PF 금융부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 네네. 이 부동산 PF 금융부실 네네.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이제 그쪽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좀 캐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위기란다. 그 PF에 대한 부실 자체가 굉장히 좀 노은 리스크지 않습니까? 알려져 네. 있는 리스크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고요. 이거를 한 번에 구조 조정을 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이제 굉장히 긴 기간을 두면서 굉장히 비전이 없는 사업장들 있죠. 회생이 어려운 사업장들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풀어나간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충격까지는 좀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이 위기들이요. 예상하지 않았던 데에서 오게 되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PF라는 걸 바라보면서 지금 대주단도 만들어져 있고 이 부동산 PF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 자체가 아주 큰 임팩트를 주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보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너무 정말 그 청산 뉴스처럼.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 고금리의 역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많이들 했었는데 의외로 미국 고용 시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네.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미국 고용 시장은 탄탄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이유하고도 맞물리는데요. 네.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스탠스가 조금 약간은 완화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죠. 과거에 이런 완화적인 시그널을 보낼 때 자산을 사들이면 굉장히 큰 수익을 누렸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았던 거고 이런 것들이 자산 가격의 앙등을 만든 거죠. 네. 자산 가격이 빠르게 뛰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자산 가격을 담보로 해서 소비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소비가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이 유지가 될 수가 있고 고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았던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기대감 네. 혹은 정부에서 돈을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의 성장을 탄탄하게 견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갖다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기대감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희석이 된다면 예. 약해진다면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네. 네, 그 부분도 너무 중요한 이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때 그 이 잭슨홀 미팅의 그 어젠다가 그 스트럭처럴 그렇죠. 시프트잖아요. 네, 구조적 변화잖아요. 근데 많이들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파월이 금리 인하할까 그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의 주제는 거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냥 별도의 세션이었던 거 같아요. 구조적 변화랑 관련 없는. 근데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저는 많이 캐치한 부분들을 있었는데 특히 저는 이 구조적 변화에서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짚는 그 발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 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팀장님의 말씀도 이유가 되는데 또 한 가지 너무 재밌는 게 평균 노동 시간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버리지가 줄어든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로의 대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치킨 한 마리가 배달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뭐 기름하고 주문받고 뭐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키오스크가 주문받고 결제도 얘가 해주고 나는 그냥 이것만 하면 나머지 그러니까 디지털 혹은 자동화된 무언가가 이를 대체해 주다 보니까 한 단위의 노동을 제공하는데 치킨 구워서 배달해 주는 데까지 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평균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인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도 왜냐하면 세대가 또 일을 오래 하는 걸 싫어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타나고 그 부분이 너무 재미있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 노동시장 참여율이 좀 현저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또 예전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잭슨홀에서 얘기했던 게 여성 인력들의 유입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게 1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참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제 여성 인력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민의 증가를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민의 증가가 만약에 소프트 랜딩으로 해서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의 노동시장의 부진을 노동시장이 좀 굉장히 좀 비이성적으로 좀 뜨겁다는 점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이 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책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도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과도한 우려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 차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과다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이슈가 조금은 좀 풀이 죽어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었는데 역전되는 순간에 역전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환율도 좀 물론 이제 1,300원도 높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작년에 둘의 금리 격차가 1%일 때 환율이 1,450원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격차 2%인데도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중반 정도 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약간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극단적인 우려 이런 것들은 좀 완화가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의 금리에 대한 전망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금리 격차에는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 만약에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많이 난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금방 끝날 건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든지 자본 유출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금리 차만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는 좀 이슈가 크진 않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것.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예. 이것 자체로서 바로 다 무너졌어 위기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조금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마침 이 책에서도 네. 1장 네네. 그게 IMF 외환 위기를 소재로 다루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었던 이 질문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격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이 상황 이것에 좀 다소 우려감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배경은 네. 분명 IMF 외환 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일단은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그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기 외채가 되게 많았었던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단기 외채 때문에 한번 크게 뒤어본 다음에는 단기 외채를 늘리려고 하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단기 외채가 별로 많지 않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외채 부담으로 인해 무너지는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펀더멘털이 달라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보다 중요한 건 그때하고는 이게 제일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는 경험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외환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양날의 검인데 그걸 겪어서 너무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이것도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만 그걸 겪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아요라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은 좀 과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방심이라고 완전히 예. 반대편에. 그래서 그걸 겪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외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외환 보유고도 세계 9위 수준으로 쌓고 네. 있고 무역 흑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맞아요. 전 국민이 환율에 대해서 이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예. 글쎄요 이제 그 과거하고는 좀 분명히 우리나라의 모습도 달라져 있는 거 아니냐 외환위기를 대할 때도 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아, 네. 저도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그 팀장님 주신 말씀에 조금 보태서 저도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강달러를 만들고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만들고 그래서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좀 우려하는 감이 네.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외환 보유액 자체가 레벨이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 때는 대외 채무국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채권국이죠. 엄청난 채권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르고요. 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채무만 보더라도 단기 채무보다는 장기 채무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네. 차지하기 때문에 네, 네. 자금 유출이 급속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외환위기로 전개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미연에 준비를 다 탄탄히 해온 게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 또 공감하시는 부분? 예, 제 책에도 이제 상당 부분 좀 같이 맞아요. 담아놨고요. 예. 네, 저도 그래서 너무 과한 위기의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그때하고 달라진 지금의 모습들에도 주목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너무 좋은 말씀드립니다. 말씀이세요. 네네. 왜냐하면 정말 과도한 불안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2장으로 딱 건너오면 네. 바로 닷컴 버블 아, 이야기가 네네. 펼쳐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정도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좀 젊은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실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닷컴 버블 그 당시에도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로 바로 연결되진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이제 닷컴 버블 당시에 금리 인상을 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세게 올라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런 거죠. 연준이 멈출 거라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3월 10일까지 주가가 쉴 새 없이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연준에서도 얘기한 건 기준금리 인상을 지금도 높게 해놨지만 여기서 더 갈 거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예. 시장이 꽤 많이 흔들리고 나서 고점 대비 한 30-40% 정도 이제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게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올라간 자산 가격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예. 이 자산 가격이 많이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소비 여력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높이게 돼요. 그래서 2001년도 1월 3일 날
연준에서는 긴급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01년도 1월 3일 날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그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6.5였어요. 네. 그게 1%까지 빠르게 인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이제 6.5에서 1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자산 가격이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주가 자체가 너무 높았던 거죠. 이 너무 높은 주가를 갖다 이렇게 떠받치기에는 그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로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죠.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잡는 것보다는 예. 기준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네.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으니까 그나마도 이걸 버텨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도한 주가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거를 결국에는 기준금리 인하로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때 너무 시기는. 좋은 네. 비유 같아요.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금리와 주가의 관계를 규명할 때 네네. 분명 금리 인하는 네. 주가의 상방 압력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네. 정말 큰일 날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금리 케이스니까요. 인하가 그죠? 없었으면 네네. 오히려 그 더, 주가 오히려 더 많이 네.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죠. 이제 예. 주가도 그렇고 실물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도 금리를 인하해서 실물 경제가 나빠졌다 이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된 거고 어떤 그렇죠. 의미에서는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됐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빠르게 그렇죠. 인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적절한 인과관계를 해석입니다.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절한 해석입니다. 네네. 이제 많이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A와 B만 네네. A는 금리 인하 전, B는 금리 인하 후. 근데 금리 인하 후에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가가 뭐 더 떨어졌어요, 만약에. 네네.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의 효과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신데 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와 B를 맞바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A 다시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B 다시가 있어서 네네. 얘를 빼고 얘를 뺀 거. 그렇죠.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죠.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좀 너무 학술적이 예, 되니까 그렇죠. 예. 요 정도만 예. 너무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적인 그 결론만 내드린다면 그런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네. 있었는데도 그러니 그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네. 해석하시면 안 되겠다. 너무 좋은 설명이셔서 네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경제 공부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 네네. 볼게요. 3장에 금융위기,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가 집중적으로 담겨 있고요. 근데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8년에 네네. 그리고 그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네네.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이렇게 인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15년 12월, 16년 12월, 13년에 3번, 네네. 17년에 3번, 18년에 4번. 네네. 쭉 이렇게 인상하는데 그때의 긴축의 시대, 금리 인상기와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네네. 이 둘을 긴축의 시대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 네네. 그 둘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요. 예. 2013년, 14년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쩔어 있었던 미국 경제가 실질적인 성장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 네. 성장세가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물가도 완만하게 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너무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유지했었던 것을 되감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예. 그때 당시에는 정상화의 관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낮은 금리, 정상보다 너무 낮은 금리를 이례적으로 유지했던 건데 이거를 정상으로 돌려야겠습니다가 15년에서 이제 18년 사이에 있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네. 이제 2022년부터 시작됐던 금리 인상의 사이클은 성장보다는 물가에 포커스를 맞췄죠. 네. 과도하게 빠르게 치솟아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80년대 이후에는 이렇게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속도면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전혀 다른 레벨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좀 단행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올라오는 탄탄한 성장이 올라오는 걸 살살 누르려고 그렇게 정상화의 관점보다는 너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어나가 있는 물가를 때려잡기 위해서
그냥 두 발 벗고 신발 벗고 뛰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22년의 금리 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금리 인상했던 거는 물가라는 숙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오로지 제로 금리는 정상이 아니다. 네네. 적정한 기준금리로 만들어야 된다. 네. 라는 관점에서의 금리 인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과도하게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 아직은 안정적으로 보이는 물가가 간당간당한 물가가 그렇죠. 탁 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게 되게 맞습니다. 컸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관점이니까 금리 인상 기조도 천천히 9번 갔죠. 연속 다 베이비만 했잖아요. 네, 거의 뭐 이제 속도도 느렸지만 그렇죠. 예. 기간도 네, 4년에 걸쳐서 그죠? 그렇죠. 예. 15, 16, 17, 18 네. 4년에 걸쳐서 9번 인상한 거니까 네네. 근데 4년 동안 9번 인상한 걸 계산해 보면 0.25%포인트씩 9번 인상하니까 10번이면 2.5%가 2.25%포인트 올린 거네요. 네, 그렇죠. 9번에 걸쳐서. 2.5까지 올렸죠. 9번. 그죠? 네네. 그럼 4년에 걸쳐서. 네, 그렇죠. 근데 이 22년의 금리 인상 기조는 불과 1년 동안 야, 그러니까 제가 봤던 5.25% 제가 봤던 포인트 스케일 중에서는 제일 빠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라는 숙제가 거대하게 등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어떤 차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겠네요. 네네. 자, 그렇게 금융위기 때랑 또 지금의 어떤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의 또 긴축이랑 또 그 기조가 또 많이 다른 상황이다라고 또 정의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네네네. 4장이 바로 팬데믹 경제 위기고 네네.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또 급격히 뭐 긴급 소집회 여러 가지 기준금리나 막 네. 해가지고 그랬다가 이제 지금 연준이 긴축을 또 단행하는 이런 모습인데 네. 여기서 소제목 중에 하나가 연준은 왜 실패했나였어요. 아 예.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이제 누구나 다 자기가 겪어왔던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네. 연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의 10년은 연준 입장에서는 빨리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디플레이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네.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조금 힘주면은 이제 돈을 좀 뿌려주면은 인플레이션 올라오는 듯 하다가 끊으면 촥 주저앉고 네. 힘주면 올라오는 듯 하다가 끊으면 주저앉아버리고 네. 또 힘주면 돈 풀면 올라오다가 계속 이거 몇 차례 반복을 하니까 네. 10년 동안 못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코로나가 오니까 이건 완전히 박혀버릴 것 같은 거죠. 다시 못 올릴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너무 센 부양책을 쓰면서 끌어올렸던 거겠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결국에 샤워실의 바보라는 걸 계속 그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디플레이션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10년간 네. 그 초조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반에 물가가 탁 튀어오르니까 과거를 보니까 중간중간 물가 올라왔다도 금방 주저앉는 걸 몇 번 봤거든요. 네. 저거 믿을 필요 없어. 계속 돈 풀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방심, 올라와도 이거 일시적이야라고 생각하는 방심, 네. 이런 것들은 과거 오랫동안 예. 길게 보면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멸종이 됐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네. 그게 이제 연준의 가장 큰 실수 요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잭슨홀 미팅 기준으로 보면 21년 잭슨홀 미팅이죠. 네, 그래서 양쪽 두 학파가 네, 인플레이션 찾아온다. 아 예, 이쪽 학파에서는 아니다. 네.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다. 네네, 연준은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에 베팅을 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정말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등장했으니 네, 어마어마하게 등장한 거죠. 그게 연준의 실패의 거의 대표적인 가장 거 중요한 아닐까요? 포인트죠. 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하나만 또 질문 네네.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양쪽 학파가 누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온다고 주장했고 누구는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누군가 틀린 거지. 인플레이션 안 올 거라고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틀린 거지. 네, 파월도 마찬가지. 네네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주장한 그 주장의 근거에 전쟁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결과적으로 이
둘 다 맞았다고 볼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틀린 거지. 네네네. 둘 다 뭐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게 22년도 2월이었는데 네. 이미 22년도 1월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7% 가까이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나타난 현상이 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물가 네. 상승세를 더 심하게 만들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국제 유가가 90불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의 유가 올라가는 게 또 전쟁의 영향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물가가 되게 빠르게 올라올 때 이걸 갖다가 굉장히 부스트업을 해준 역할은 분명히 있었죠. 네. 근데 전쟁만으로 모든 게 설명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너무 강한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공급망에 분절이 나타났다는 게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데는 큰 역할을 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이제 오건영 팀장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정의를 내려버리면 연준은 진짜 실패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렇죠. 너무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안도한 이후에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후엔 빠르게 그걸 갖다가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미 손을 벗어나서 막 뛰어 날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혼자 드는 생각인데요. 참 재밌게도 미국이 22년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를 받아들었는데 받아들게 만든 그 대표적인 또 나라라고 한다면 러시아, 아, 예. 그리고 중국이에요. 아, 예, 그렇죠. 중국도 진짜 대봉쇄하면서 공급망 차질을 엄청나게 만들고 원자재 부품 조달가를 급격히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유러피언 국가들이 이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 이거 지정학적으로도 군사 지정학적으로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유도한 게 아닌가 얘네 국가가 갑자기 그런 생각도 그냥 문득 드네요. 물론 그걸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전쟁이 그걸 의도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유가의 상승이 서방 국가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데는 맞아요. 공감을 해서 전쟁을 했던 맞아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누가 언급해 준 건 없지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주변 환경을 볼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전쟁을 했을 때는 유가가 뛰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환경에서 유가까지 뛰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해당 국가에서 G7 국가들이 우리한테 고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원유를 풀면서 원유를 가지고 상대편의 숨통을 조일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전체를 다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말씀 너무 재밌고요. 제가 갑자기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실렸던 어떤 사파 하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설명드려볼까요? 네. 미국이 부메랑을 탁 던졌어요. 아, 예. 러시아한테. 네네. 근데 러시아가 한 대 맞았는데 네. 그게 경제 제재인 거예요. 아, 네네. 경제 제재라는 부메랑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원자재, 원유를 비롯한 천연가스, 그 밖에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원자재 공급이 막혀요. 아, 네. 그러니까 공급망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와요. 그러더니 인플레이션에 역습을 받는 거예요. 미국이 부메랑 네, 그렇죠. 자기한테 던진 꼴이다라는 그 사파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전 세계가 다 맞물려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대체들표라든지 아니면 이 서플라이 체인이 다 맞물려 있는데 네. 어느 한쪽만 좋을 수 있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자, 이제 우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네네. 또 저자 아니십니까? 아, 네네. 역시 인플레이션 일타 강사께 이놈의 인플레이션 네네.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네네.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4장의 또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도 이제 한번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2%까지 언제 내려올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2%로 내려오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2%로 내려오는 게 뭐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가능하다? 뭐 그 정도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려온 다음인 것 같아요. 내려온 다음에 또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올라갔었을 때는 사실상 이게 고질병이 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으면서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네. 무리하는 순간 또 도지거든요, 병이. 네네.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만약 고착화돼 버리면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오랜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 이제 희망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준에서도 아직은 고착화 레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그걸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임금 물가 악순환 같은 경우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요. 이 물가 인플레이션 자체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그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시대일 것이다. 네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되게 재밌게도 22년 한 해 동안의 물가 상승률 흐름을 찍으면 이렇게 지붕 찍고 내려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재밌게도 23년 물가 상승률 지금까지를 찍으면 밑으로 푹 꺼졌다가 예. 다시 올라가는 네네네. 느낌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예. 예. 기저효과잖아요.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반복되는 그쵸. 거죠. 예. 그러면 저는 걱정이 24년 상반기가 되면 왜냐면 23년 상반기 때 이렇게 됐었던 걸 생각해 보면 네. 또 이 기저효과가 작용해서 4년 상반기 때 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유가만 잡히면 유가가 좋은데 잡혀줘야 되는데 만약 잡히면. 유가가 90불, 100불 내년 초에 100불을 찍으면 네, 올해 초가 유가가 60불이었거든요. 65불이었거든요. 네, 그럼 에너지 가격에서의 상승 요인이 4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담이 될 수 부담이 있죠. 되죠. 네네네. 네, 아직까지는 이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보다는 싼데 네. 그래서 마이너스 기여도잖아요. 근데 이제 곧 10월, 11월 되면 이게 크로스 될 것 같아요. 네, 플러스로 전환이 그럼 되겠죠. 플러스 기여도를 하면 진짜 물가 끈적끈적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사장에서 또 다루시는 이야기가 바로 SBB 사태를 네네. 비롯한 저는 SBB 사태만 주목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시 부동산 PF를 비롯한 이 금융부실 상황 이게 우리 경제에 혹은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좀 위협으로 다가올까요? 저는 이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기보다는요. 네. 그런 것들보다는 만약에 이제 뭐 그쪽에 대출을 했었던 금융기관들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제 무너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무너지더라도 이게 금융 시스템 전반을 흔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는 아닐 것 같아요. 마치 SVB가 파산했다고 해서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것처럼 아니죠. 네. 오히려 이제 근데 이슈는 뭐냐면 이게 꽤 오랜 기간의 구조조정 과정을 겪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의 충격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잡아내리는 그런 형태의 악재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엄청난 위기에 충격을 주는 쇼크 이것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체력을 갖다가 조금씩 빼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전 굉장히 공감합니다. 아마 또 더군다나 금융사에 계시니까 더 절감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금융불안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금융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 경영 전략이 위기 대응 전략이잖아요. 예. 리스크 관리잖아요. 네네 리스크 관리죠. 그러니까 예. 대출을 함부로 못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 태도가 완전히 위축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유동성이 실물 경제 공급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 침체를 더 야기하는 네. 이 금융부실 상황 그 자체가 네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있어요. 이제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꼭 그게 이제 뭐 올해 하반기라고 말씀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런 데서 나타나는 잠재 성장률의 레벨 다운,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들 네. 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위기들 또 혹은 위기에 준하는 것들 그게 어떻게 전개됐고 네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제안해주는 그런 인사이트도 계속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책인싸 클로징 네네. 단계에 왔는데요. 네네. 클로징에는 우리가 관문이 있습니다. 예. 이미 한번 출연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네. 나에게 시리즈로 네네네. 마무리를 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 나에게 시리즈는 이제 제가 답변 네. 드리는 건데요. 네네. 제가 아시겠지만 미리 생각하지 않고 네네. 오늘 1시간 동안 대화 나눈
오건영 팀장님에 대한 소감, 아, 예. 소감을 좀 그동안의 소감하고 좀 다릅니다. 네네. 긴장되시죠? 아, 예. 그럼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나에게 오건영. 나에게 오건영이란. 일타 강사. 정말.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정말 강사께서 그러십니다. 우리 정말 경알못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중의 언어로 경제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든든하고 저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함께 하는 엄청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아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든든하고 제가 만날 때마다 너무 좋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아유. 진짜 겸손함이라도 없으셔야 되는데 아유, 별 말씀을. 겸손하기까지 하시니까 정말 저는 일타 강사, 야 정말 우리나라에 경제의 대중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오건영 팀장님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알겠습니다. 신한은행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네. 또 우리 전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많이 감사합니다. 역할 해주시길 좀 더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 3개 남았습니다. 아, 네네. 우리 오건영 팀장님 하면 연준, 아, 네네. 또 연준 강사 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불려주시잖아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나에게 연준이란 네.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기관. 네, 저는 이제 네. 연준,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준 와처 역할을 많이 해줘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데 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유심히 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책의 또 제목이 네네. 위기의 역사니까 네네. 스테디셀러가 당연히 되겠지만 네네. 이 위기의 역사니까 뭐 역사는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위기. 그러면 오건영 팀장님한테 위기란? 결국에는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심이라는 말씀 그리고 극단의 공포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네요. 위기는 일종의 배움이다. 그렇죠. 라는 예, 그걸 말씀이죠. 통해서 배울 수 네.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또 역사가 반복되듯이 앞으로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 태세를 좀 갖춘다는 네. 관점에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책인싸에 두 번째 출연해 주셨는데 네네. 출연한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 책인사에 나오면 확실히 이제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셔서 그런지 다른 채널에 나왔을 거 좀 다른 게 네.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꼬아서 많은 것들을 좀 그러니까 꼰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게 비틀어서 이것도 또 이상한 아니 괜찮아요. 너무 그런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네.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구나. 저도 예. 참 많은 걸 느꼈고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텍스트를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인싸에서 제 책을 바라보는 또 신선한 관점을 좀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저한테 또 다른 도움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겸손 멘트를 날려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이 책인싸 이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을 또 아낌없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오늘 오건영 팀장님의 이 대담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감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책인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